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지니입니다. 네, 저희는 요한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화 중세편 읽고 있고요. 2편 중세 철학의 제2장 스콜라 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43쪽의 제2절 전성기의 스콜라 학파를 들어갑니다. 서론 새로운 자극이라는 제목인데요. 드디어 스콜라 학파가 전성기로 넘어왔어요. 자, 12세기의 정신적인 상승이 세 가지 계기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고 대학이 번창하고 여러 커다란 수도원들이 학문적인 활동을 했다. 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임이에요. 이 두 가지 루트로 받아들여요. 예. 자, 첫 번째가 아라비아적, 유대야적인 철학을 거친 간접적인 길입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중세기가 아라비아적, 유대야적인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원래 이슬람교나 유대아교의 사상적인 유산이 아니라 보통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주회에서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이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다가가는 길은 시리아 사람들을 거쳐서였다. 5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기까지는 그리스도교의 학자들, 이 학자들은 뭐 모푸스 베스티아의 테오도로스와 키루스의 테오도레토스를 포함한 에데사의 네스토리우누스 학파 및 레사이나와 칼키스의 단성글 학파가 있다고 해요. 이런 학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 특히 오르가논과 그 다음에는 포르피리오스 서문 및 위디오니시우스의 저작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하고 주해서를 쓰기도 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와 시리아를 정복한 뒤에 이들은 이 철학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아바스의 왕족들은 시리아의 학자들을 바그다드의 궁성으로 초청하여 그리스인들의 저작들을 아랍어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들의 일부는 시리아어에서 번역되었고 또 일부는 그리스어에서 번역되었다. 회교의 교주 엘 마문은 832년 바그다드에다 독자적인 관청을 설립했다.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 외에도 다른 많은 시리아 문헌들, 테오프라스트, 갈렌, 히포크라테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 포르피리오스, 테미스티오스 및 암모니우스 등이 쓴 일련의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서들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로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플라톤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아라비아 철학은 사실 중세기가 교부학의 유산으로서 신플라톤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걸은 뒤부터는 신플라톤주의가 중세기로 흘러 들어가는 운하고시를 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좀 역사적인 맥락이 제가 알기로는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많은 저서들이 있는데 그게 뭐 지금 시대처럼 뭐 막 다 계속 전승된 게 아니라 중간에 맥락이 끊기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맥락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본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가 꽤 길었던 것이고 그걸 누군가는 번역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중세의 상황이. 지금이야 뭐 책 서점에 가면은 뭐 볼 수 있지만 우리처럼 그런 게 아니라서 이게 그래서 이 번역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당시에는 뭐 직접적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간접적으로 뭐 아라비아 뭐 유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이슬람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밖에 그러니까 당시 이 중세인들 이 서양인들이 봤을 때 외부 외지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한 거를 다시 들여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자, 지니님은 혹시 요거 관련해서 좀 혹시 아시는 거나 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아마 이게 이제 다른 철학사에서는 아라비아주의라든지 아라비아 시대라든지 아니면 아라비아 철학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영향 관계를 주고받은 것들이 주로 이 챕터에서는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요 정도만 알아주시고 마저 읽어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 아라비아 철학은 이렇게 여기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해석하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기인데, 주로 신플라톤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사상 자체를 주로 하여서 이 사상을 이제 유입 또는 수출 수입 영향 관계를 주고받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막 복잡하게 번역을 해서 들여오고 그랬어요, 당시.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을 한층 더 강화한 것은 중세가 역시 아랍인들을 통해 알게 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권의 저서가 있는데, 소위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과 원인론이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는 첫 번째 책은 플로티너스의 엔네아데스의 제4권과 6권에서 뽑아 내놓은 것이며, 두 번째 책은 프로클로스의 신학 요강을 뽑아 내놓은 것이다. 요걸 토마스 아퀴나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해요. 그리고 545쪽에 보면,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적인 교차는 아라비아 철학의 사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다. 예컨대 알파라비에게 있어서는 존재가 한 분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도의 단계로 흘러나온다 하면서, 뭐 알파라비뿐만 아니라 아비켄나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코르도바 출신의 아베로에스도 나오고, 뭐 알가첼, 뭐 되게 낯선 이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있는데, 이거를 뭐 하나씩 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지니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뛰어 넘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쭉 읽어서, 네. 귀에 걸리는 게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그 사상가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이제 음, 아랍의 영향이라고 하는 이 아라비아 철학 부분은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로 지금 읽고 있어서 우리한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추출할 수 있는 영향 관계나 주고받은 그 사상 아니면은 그 이전 사상에서 약간의 변화된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근대 철학을 하면서 여기에서 받은 영향력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도 있을 테니 한 번씩 읽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사상가나 이론가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으나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들을 수용했는지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한번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자, 알파라비에게 있어서는 존재가 한 분의 신적인 존재로부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도의 단계로 흘러나온다. 이런 단계들 중에서 맨 처음 것은 정신적인 실체 또는 지성으로서 이것들이 영혼이 되어 천체를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능동 이성인 것이다. 이게 다예요. 알파라비에 대한 설명은. 자,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 아비켄. 맞죠? 예? 여기 이 설명 자체가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에 있었던 플로티누스였던 예, 예, 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가 중세 철학의 어느 정도 교부 철학을 하면서 플로티누스에 대한 거부, 뭐 신증명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로티누스를 수용할 수 없었던 맥락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아라비아 철학을 살피면서 이들이 플로티누스를 떠올렸겠구나. 그러면 그와 같은 논쟁을 또다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수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유념해 두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람으로 폴락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아비켄나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다. 그에 의하면 세계는 한 분의 영원한 신의 영원한 작용인데, 이때 다시 유출설이 응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있었던 네. 것처럼. 음.
신으로부터 지성적인 것, 뭐 영혼의 가장 높은 것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차례로 그 밑에 속하는 천체의 영혼들이 흘러나오고 이 영혼들은 그들의 예견을 통해 세계의 구석구석을 통치한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신 자체는 개별적인 것들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고 오직 보편적인 것만 인식한다. 신과는 달리 영원한 진료가 있다. 이 영원한 진료가 개별화의 원리다. 예, 요게 아비켄나의 내용이고요. 유추해설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플로티노스 뭐 사상 은근히 많이 나오고요. 예. 영향을 그만큼 플로티누스가 네. 맞아요. 신플라톤주의라고 해서 그 이전에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가지 논쟁 중에서 모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을 잘 종합한 사람으로서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런 사상들이나 생각들 아니면 굳이 그의 사상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이런 생각에 한 번 경도되면 사실 잘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게 길게 이어지는 때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요. 우리도 한창 동안 근대 구조주의를 되게 잘 주창해 오고 그 하나의 구조 체계를 잘 세우는 것,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후기 구조주의와 더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한번 빠져들고 그의 한번 흐름에 몸을 얹게 되면 그게 되게 활용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 구조 자체를 파괴하고 해체하고 전복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 계열에 있고 각각이 약간씩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그렇지 않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멀리서 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론이나 아니면 접근함에 있어서 그게 장단점을 따지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총체적인 원론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런 데 좀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의 한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응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하거나 볼 수 있는 과정은 이런 사상들이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변형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활용되는 어떤 뼈대나 원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향성 같은 것들을 잘 우리가 자료로서 추출해낸다면 그 부분 자체를 이 시대의 어떤 맹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 시대의 어떤 어두운 부분으로서 한계점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철학가의 시선에서의 어떤 좀 안목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나 플로티노스의 유추해설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파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 당시의 이데올로기였기도 하고. 자, 근데 방금 코르도바 예. 아비켄나 네네. 예. 죄송해요. 먼저 방금 말씀. 아비켄나 읽는 요 과정에서 또 그런 데부터 마지막 세 번째 줄 개별화의 원리다 하고 끝나잖아요. 네, 예. 근데 요런 부분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플로티누스와는 좀 다른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어, 맥락이라서 곱씹어 볼 법도 하고 어떻게 응용이 된 건지 얘기를 나눠보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 코르도바 출신의 아베로에스는 어느 정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지성, 영혼이 창조적인 작용에 의해서 실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세계가 신으로부터 유래되나 이 세계도 영원하다. 그리고 영혼들이 천체를 움직이고 궁극적인 지성은 우주적인 힘으로써 동시에 달을 움직이고 있는 능동이성이다. 그리고 다시 이 능동이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하나밖에 없으며 따라서 개별적인 인간은 실제적인 영혼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개인적으로 불멸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인 인류의 영혼만 불멸적인 것이다. 진료도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하며 그 자체 안에 풍부한 소질과 형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 진료의 현실화가 자연 과정과 세계 과정에 있어서의 사건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주제, 특히 영혼 유일설은 스콜라 학파 안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여 아베로에스 학도의 이성 유일설에 관하여라는 글을 썼다.
아베로에스는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라고 하면 그를 가리키게까지 되었었다. 그의 주의서들 중에는 큰 것, 작은 것, 파라프레스라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여기까지가 아베로에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계속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베로에스와 알가첼과의 논쟁도 재미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그리스도교적인 스콜라학파 내에서도 가끔 생긴 종교와 철학과의 충돌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알가첼은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내용에 철학이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철학의 파괴라는 책을 썼었대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아베로에스는 파괴의 파괴라는 책에서 이성의 권리를 옹호한다. 이 책에 있어서의 그의 기본 사상은 철학이 종교를 밀어내지 않으며 이 두 가지는 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내되 다만 그 방법이 서로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아직은 후기의 아베로에스 학파의 이중 진리설이 아니다. 즉 아베로에스에 의하면 종교와 철학은 말만 다를 뿐 그 하는 일은 같으나 이와 반대로 아베로에스 학도들에게 있어서는 종교와 철학이 공통적일 수 없는 목표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네, 이런 설명. 자, 혹시 진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두 문단 정도를 읽었는데요. 알가첼과 그 알가첼 위에 나오는 아베로에스. 아베로에스, 그리고 아베로에스를 비판했던 이성유일설을 썼던, 이성유일설에 대해서 말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인가요? 이성유일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예. 네, 이런 맥락을 읽어보면 또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플로티누스의 계열과는 또 다른 뉘앙스를 읽어낼 수가 있죠. 뭐 지성이나 영혼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근대 철학의 핵심은 아마도 인간과 이성일 건데 인간과 이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니더라도 거기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 안에서 그러한 소스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동 이성이라든지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책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우리가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찾아본다고 해서 그것이 또 여러 번의 번역과 뭐 영역이라든지를 거쳐서 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이 능동이성 자체를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 보아야 이 맥락이 재밌겠죠, 사실은. 능동이성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관심도 없다면 그냥 스르륵 읽고 그냥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 넘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중세 철학, 교부 철학 하면서 인간 자체를 인간 영혼이 인간의 본질인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에 와닿을 수 있다면 인간 영혼이 깨끗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장되어 오던 뭐 자유이성이나 인간이성 이런 말이 간혹 잠깐 나오더라도 신의 은총이라든지 신의 어떠한 은혜로움을 입지 않는 인간 영혼은 선에 가까워질 수 없는 한계를 부여받는 어떤 그 수동적인 주체로 계속 그려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중세 철학의 한계점을 언제나 항상 그들은 여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그런 수식으로 끝나곤 했는데요. 여기선 조금씩 경향성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재밌는 지점은 우리 546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인류의 영혼만 불멸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단언했다는 지점이 되게 어떤 근거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지게 만들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죠. 인류 영혼만 불멸적이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이제 뭐 근대의 르네상스로 가면서 시내에서 인간으로 그 관점이 초점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어떤 토대 좀 인류 인간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뿐만 아니라 신은 이제 이때 당시 절대적인 것이었고 근데 인류의 영혼만 불멸적이다 그러면 인간 자체를 이게 좀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중심주의가 요때 또 싹트고 있었나? 요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하고자 하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도한 여러 저작이나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주요한 화제거리인 포스트 휴먼 있죠. 어제도 그런 관련 학회를 갔다 왔는데 포스트 휴먼 하면 뭐 로봇 더 이상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떤 인간을 얘기를 하는가.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인간을 생각해야 된다 하고 끝나는데 거기서의 인간은 누구고, 어떤 인간이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비판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배제하고 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은 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재밌는 인류의 영혼만 불멸적이라고 말했던 이 아라비아 철학의 사상을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아, 재밌는 거를 예. 하나 짚어보면 예. 밑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해자라고 하면 이 사람이다라고까지 가리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고요. 네, 앞서서 이제 돌풀님께서 이제 어떤 해설이나 번역이나 이런 맥락이 중요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텍스트의 관점에서 볼 때 되게 중요했던 시기구나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주해자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그 텍스트가 존재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텍스트의 내용 자체를 오늘날까지도 수용하게 만들어서 우리 철학서도 어떻게 보면 주에서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해설까지도 포함하는 큰 의미에서의 주해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하나의 계보처럼 구성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역사가와 역사 기술 그리고 이 당시에는 뭐 철학가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층위들을 더해져서 이따지에 문학가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아마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의 주해자가 좀 명예롭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키케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직위 아니면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분과 이 정도로 주해자가 있었구나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요약하기도 뭐해서 자,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친 유대아 철학은 본질적으로는 아라비아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은 다시 신플라톤주의적으로 보여진 아리스토텔레스다. 자, 아벤케브롤은 일종의 유출설적인 범신론을 주장했다. 그의 주저 생명의 샘에서 그는 신이 생명의 샘이며 이 샘에서 모든 존재가 흘러나오되 물론 가치의 단계에 따라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신으로부터 직접 생겨 나오는 것은 세계 정신이다. 이 세계 정신은 모든 단계에서 존재를 특징 지어주는 두 가지 원리, 즉 진료와 형상으로 짜맞춰져 있다. 이 두 가지 원리들은 때에 따라 한 가지의 통일적인 실체로 녹아붙기도 하나 두 가지의 실제적인 원리임에 틀림없다. 세계 정신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출은 물체계와 정신세계라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눠진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진료와 형상은 한결같이 존재의 원리이며 그 밖에도 개별적인 실체들 안에 때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을 수도 있다. 아벤케브롤은 이런 두 가지의 주제로서 철학적인 토론을 강하게 자극했으며 토마스 아퀴노스도 이런 문제들과 대결했었다. 여기까지가 아벤케브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바로 네, 계속 이어서 읽으면 네, 되겠습니다. 쭉쭉 가죠. 아리스토텔레스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스 마이모니데스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를 높이 평가하여 자기의 창조설과 신존재 증명에서 여러 번 그를 따르고 있다. 자, 중간중간 토마스 아퀴나스가 언급이 상당히 많이 돼요. 지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로 가는 중간 단계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뭐 실제로도 아퀴나스가 뭐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 중세 양대 산맥
엄청난 거인들이기도 하죠. 예. 네, 그래서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시대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네, 지금 얘기되어지는 사람들 아라비아 철학 시대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와 더불어서 같이 존재하던 동시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의 철학적인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로 세워놓고 그들과 비교를 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서술입니다. 네, 다른 책은 다르게 서술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죠. 왜 아퀴나스를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이모니데스는 신증명에서 알파라비와 아비켄나,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모니데스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대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를 지지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유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은근히. 자, 주저 길 잃은 자의 길잡이에서 그는 25가지의 중요한 명제들을 들고 있다. 요거 인용문인데요. 이것들은 우리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즉 신은 물체도 아니며 물체 안에 있는 일종의 힘도 아니라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신이 유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명제들은 중세기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형이성학의 근본 사상을 훌륭하게 서술해 놓은 것들이다. 유대아의 철학자들도 아베로에스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을 고향으로 삼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마이모니데스에 대한 서술이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스페인은 거기를 통해 아라비아적, 유대아적인 철학이 중세기로 들어간 거대한 교차점이기도 했다. 톨레도에는 공인된 번역관 양성학교가 있었다. 그래서 이거 12세기 중엽에 여기서 막 이 많은 저작들, 이 사람들의 저작들이 번역됐다고 해요. 이게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되게 뭐 간략하지만 여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 중에 아라비아적, 유대아적인 철학을 거친 간접적인 길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그리스 원전으로부터 직접적인 번역들을 한번 볼게요. 550쪽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이 여기는 건너 뛰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보에티우스나 뭐 여러 주해를 주목했던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바에 대해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 장 정도 되니까 좋네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맥락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콜라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몇 문장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그리스어로부터 번역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를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자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하면서 그래서 551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시리아어로, 시리아어에서 아라비아어로, 아라비아에서 때로는 고전 스페인어를 거쳐 라틴어로 굴절되었다. 요 문장만 봐도 얼마나 번역이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어떤 왜곡과 어떤 뭐 또 창조적인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요런 시대였다. 모든 저작의 번역,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의 번역이 완성되는 것은 13세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직역이 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꼭 뭐 영어나 뭐 불어 이런 주요 어권 아닌 이상 일본어도 중역돼서 들어온 게 꽤 됐죠. 스페인어, 일어, 일어에서 맞아요.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어가 뭐 직역된 지 우리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이런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사나 철학 자체에 대한 텍스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문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번역이 진짜 중요합니다. 학문할 때 기초 학문할 때 뭐 플라톤 전집,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이런 거 번역 다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은 번역이 안 됐죠, 우리나라에. 플라톤 전집은 최근에 됐고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 힐시베르어도 번역 문제로는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이상의 뛰어넘는 뭔가가 필요한데 네,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자, 553쪽의 스콜라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저는 여기서 몇 문장을 한번 읽고 한번 저쪽에 넘어갈 텐데요. 그 네. 지니님께서 한번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건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이게 서로 어떤 영향을 당시 중세에 줬냐, 서로 어떤 관계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성기의 스콜라 학파에 있어서의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오래된 플라톤적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전통과의 단계를 연구할 때 앞으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예거는 당시에 뭐 학자였던 것 같아요. 예거의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책 때문에 스콜라적인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1950년대는 이랬는데 지금도 예거라는 사람의 이 학술적인 논의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554쪽에 보면 요걸 한번 한 단락을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부터. 그러나 예거의 책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눈을 가지고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본 최초의 그리스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내고부터는 앞에서 본 전제가 문제로 삼아졌다. 더 나아가 중세기의 위대한 권위였던 보에티우스에게 있어서도 이미 그러했었고 이 최초의 스콜라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이에는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반성해보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플라톤주의적으로 이해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시사했다는 사실과 아리스토텔레스 주해서들의 대부분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론이 형이상학 교육의 교과서였으며 따라서 처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이 이 책의 정신으로 수정되었다는 사실 등을 생각해 본다면 스콜라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해석은 플라톤의 사상과 관련시켜 볼 때 분열보다 오히려 조화의 방향을 취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요 한 문장이 저는 뭐 다라고 봐요. 분열보다 조화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끝이에요. 근데 지니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도 이제 관점들을 정리해 놓은 챕터라서 관련된 비평이나 뭐 이런 것들의 종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근데 정답은 아닌 걸로 네, 이해를 하시면서 아 이런 논쟁과 논의와 흐름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당시에 뭐 에드워드 테일러나 호프만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프만과 더불어서 예거는 다 큰 철학자와 더불어서 문학가, 문학 비평가 등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날까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어,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알겠지만, 근대 철학에서 이런 철학사들, 고대 철학사들, 중세 철학사들을 이제 만는수 자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학사가 많아요. 뭐 러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사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철학사도 있고 이제 힐시베르거 관점에서는 여러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철학사들을 좀 철학가들을 먼저 얹어놓고 그에 대한 평을 이런 식으로 종합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뭐 칸트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555쪽에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금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거의 다 읽어볼게요. 한번. 1210년에 파리의 교회 광고 회의는 자연 철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와 이에 대한 주해서 등을 읽는 것을 금지했었다. 교황 이노센티우스 3세의 위임을 받은 교황사절 꼬르소의 로베르트에 의해 1215년 파리의 수학 규칙은 이 사실을 제하하긴 했었고 거기에 덧붙여 형이상학까지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종전과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윤리학의 연구는 허용되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를 금지하게 된 것은 신플라톤주의 영감을 받은 베네의 아말리와 디낭의 다비트의 범신론이 문제됐던 거죠. 범신론에 반대하는 교회의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아라비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에는 분명히 신플라톤주의와 비슷한 점이 드러나 있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혐의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범신론적인 교수가 가르치지 않았던 뚜오로스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금지되지 않았대요. 자, 뚜오로스에서는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의 저서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단순히 범신론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반대로 그의 철학이 스콜라적인 사고에 들어맞는다고 하는 인식은 때가 지남에 따라 무르익어갔다. 자, 그래서 1231년, 1245년, 1263년에 세 차례에 걸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승리는 억제할 수가 없었다. 금지령은 잊혀지고 말았다. 더욱이 이미 1231년 교황 그레고리오스 9세는 철학적인 저서들의 금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이 그 책들의 가치를 검토할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으로는 길이 훤히 트이게 되었다. 그리고 1366년에 이르러서는 교황 사절이 인문학부의 교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전체를 반드시 연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재밌죠?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근데 이거 좀 뒤에 나머지 부분도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대학들이 아까 이제 세 가지 있었죠. 중세가 이제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가 왔던 이유. 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한 거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고요. 그 다음이 대학과 수도회인데 되게 짧아요, 내용. 자, 두 번째 대학들입니다. 스콜라 철학의 전성기를 맞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여러 대학들, 특히 파리 대학이 강화되는 데 있다. 이 도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아벨라루드스와 빅토르 학도와 같은 선생들이 모든 나라의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이 도시의 여러 학교들은 점차로 그 유대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12세기 말경에서 13세기에 이르는 동안에는 교사와 학상의 우니베르시타스, 이거 유니버시티 같아요. 가 생기게 되었다. 이 우니베르시타스는 처음에는 순프트처럼 공동의 이익을 주장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학교 단체는 프랑스 왕과 특히 교황의 풍부한 기부를 받아 점차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의학, 법학, 인문학, 신학의 내학부로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체가 잘 알려지게 되자 인문학부의 뜻이 크게 높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인문학부가 자유철학가를 예비하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적인 철학 전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대학들로는 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볼로나 대학과 살레르노 대학 등이 있었으나 이것들은 처음에는 의학부나 신학부밖에 없었다. 약간 뒤에 생긴 것이긴 하나 파리 대학 못지않게 유명했던 것은 옥스포드 대학이었다. 물론 사람들은 파리를 그저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불렀다. 그 뒤에 여러 대학이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수도회, 더 나아가 프란시스코회와 도미니코회라는 수도회의 학문 생활은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수도회는 옥스포드, 로마, 나폴리, 켈렌 등지의 거대한 수도원 연구기관을 가지고 뛰어난 호진학자들을 양성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40분까지인데 지금 39분 55초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급하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